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한희경입니다. 제 옆에는 새로운 짝꿍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포스가 한 회차밖에 진행을 안 하셨는데 이미 100회 진행하신 것처럼 아주 적응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천생 방송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게 속마음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너무 떨리고 떨려요? 어색한데요. 너무 떨려요. 겉에는 이너피스 이런 느낌? 네, 근데 억누르고 잘 네.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이런 원샷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누구를 모실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성영희 교수님만한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영희 교수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시즌2 쪽집게 강사 겸 긴장 풀기 전문가로 나왔는데요. 제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영희 교수님이 계시니까 마치 애착 인형을 딱 끼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양한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다 파킨슨병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침을 하면 네. 감기일 확률이 제일 높지만 천식, 폐렴, 결핵, 폐암 이런 다른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인지,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나가는 과정이 진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교수님께서 처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진료하시는지, 실제 진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킨슨 증상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신경과 외래로 내원을 하시고 그러면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파킨슨증을 저희가 감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성, 퇴행성 파킨슨증 같은 경우는 일단 흔치 않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 흔한 파킨슨증이 2차성 파킨슨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인데요.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제, 강력한 소화제나 정신과 약제가 대표적이지만 항경련제도 있고 협심증 약도 있고 실제로 어지러움증 약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먹고 파킨슨 증상이 발병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원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차성 파킨슨증에서 흔한 것이 혈관성 파킨슨증이나 수두증 같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2차성 파킨슨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는 뇌 영상 촬영,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별을 해나갑니다. 네, 그럼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비전형 파킨슨증, 저희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파킨슨증과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들이 더해 있습니다. 파킨슨증과 달리 빨리 넘어지거나 안구 운동에 장애가 있는 진행성 핵상마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손해 증상이나 실제로 자율신경계 증상이 뚜렷한 다계통 위축증도 있을 수 있겠고 피질을 침범한 증상들이 있는 피질 기저핵 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증상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환자들의 경과를 보면서 진행 속도가 빠른지 파킨슨 대표적인 약인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이런 병들을 감별해 나갑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중간에 하셨는데요. 경과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특징들이 초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반적인 파킨슨 병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초기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추적 관찰을 잘 하면서 파킨슨 병의 길을 잘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짠 하고 병명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진단에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이 나네요. 이 교수님, 아까 성영희 교수님께서 진단을 위해서 뇌영상 검사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영상 검사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상이 많이 발전을 해서 도파민 세포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도파민 펫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에 얼마나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MR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는데 MRI의 기저핵이라든지 소뇌, 숨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뇌 피질 같은 것들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걸 통해서 저희가 파킨슨 병인지 또 파킨슨 플러스 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요약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어떤 것들을 족집게 과외해 주실 건가요? 네, 원샷 정리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진단을 했으니까 희경 씨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처방을 해주셔야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치료라고 하는데요. 다음 요약은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킨슨 병 약,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레보도파 아니겠습니까? 뭐 파킨슨 병 약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못 맞히실 때도 됐는데 제가 뭐 가르쳐 드릴 게 없어서요. 사실 레보도파 맞고요. 네. 파킨슨 병의 치료는 치료해야 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이렇게 증상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고 저희가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무기,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수술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약물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레보도파의 흡수 분해에 관여되는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레보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도파민 효연제, 그리고 항콜린제제, 아만타딘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종류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의 레보도파 분해랑 관련되는 약제가 대표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레보도파하고 저희가 마오비 차단제, 콤트 차단제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도파민이 우리 몸의 혈내 장벽을 실제로 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를 줘서 혈내 장벽을 잘 통과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보도파가 실제로 살아서 뇌까지 가려면은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초에서 분해를 차단하는 콤트 차단제가 있고요. 중추에서 분해를 차단하는 마오비 차단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보도파가 메인이고 콤트 차단제와 마오비 억제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아이돌에서 레보도파는 센터를 맡고 있고 여기서 제가 미모 센터를 맡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전 제가 센터인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네. 저는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혹시 센터? 다들 욕심 있어. 네, 이 교수님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도파민 효연제랑 항콜린제, 아만타딘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도파민 효연제는요. 우선 이제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서 원래 도파민 수용체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도파민인 것처럼 이 수용체에 들러붙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밥을 먹어야지 식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라면도 식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가 각각 혹은 따로 같이 작용을 해도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 같은 작용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효연제는 도파민처럼 작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콜린제는 그 기저핵 회로에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콜린과 도파민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콜린제를 쓰게 되면 도파민 수치를 약간 올리는 그런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떨림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떨림이 많은 환자한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만타딘은 도파민 역할도 조금 하고 항콜린 역할도 조금 하고 여기에 더해서
항글루타메이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항글루타메이트 역할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이렇게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상운동증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성 교수님, 약하면 일단 자동적으로 부작용이 생각이 나거든요. 내친 김에 이 부작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원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파킨슨 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레보도파의 친구들은 도파민의 농도를 올려주는 물질이고 도파민 효연제는 도파민 수용체에 바로 작동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오심, 구토,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대표적이고요. 과도하게 주간에 졸린다든지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변비가 악화가 되신다든지 환시나 혼돈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도파민 효능제의 또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파민과 도파민 효능제를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도파민제는 도파민 효능제에 비해서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상운동증이나 약효소진과 같은 부작용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약물 중에서 항콜린 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떨림을 잡을 때 저희가 쓰는 약인데 이 항콜린 제제는 입마름도 심하고 변비도 심해지실 수가 있고 환시나 망각, 기억장애 그리고 동공조리개가 열리면서 좀 뿌옇게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작용들은 일상생활에 너무 관련이 있는 증상이라 환자분들께서는 정말 약 먹기가 무서우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다. 이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작용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증상이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어야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아뒀다가 혹시라도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나왔던 이상운동증, 약효소진 현상 이런 것들은 내가 먹는 약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상 증상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잘 정리했다가 담당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킨슨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약물 치료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파킨슨 TV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캡처해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족집게 요약이었는데요. 저는 이 상태로 의사 면허시험 보러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합격할까요? 파킨슨 병만 합격입니다. 그치, 쪽지요. 네. 근데 너무 잘하게 되셔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파킨슨 TV를 진행하실 분이 사실 희경 씨만큼 적임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압류. 제가 좀 능력은 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사의 길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저희가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